2023년 6월 9일 금요일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모두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수도권에 비가 내렸습니다. 좀 촉촉히 많이 내린 걸로. 근데 오늘은 또 조금 살짝 갰습니다. 어떤 날씨가 될지 궁금하지만 제가 물어보니까 주말에 비가 좀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우리가 행복한 마음 가지는 데는 별 지장이 없겠죠. 자, 오늘의 방송 내용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동희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안진걸 민생연구소장, 민생경제연구소장이죠.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과 민생경제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쇼미더민신 코너 여러분이 기다리던 바로 그 코너에서는요. 한 주간의 여론 살펴보도록 하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쇼미더 영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아까 저보고 화장 그만하고 빨리 나오세요 그랬는데 빨리 나왔습니다. 예,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 축구하고 있죠. 우리가 원래 지고 있었는데 1대1로 동점골을 터뜨렸다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응원하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박동준님께서 노변 매일 아침 영원한 사이다가 되어주십시오. 진짜 기쁜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회장님 듣고 계시죠? 자,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엄선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동인 뉴스바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그 스튜디오 뒤에 배경이 바뀌었어요? 네. 여기에 우리 처음 앉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 처음 앉는 거예요? 본인이 바꾼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바꾸진 않았죠. 네. 어때요? 좀 정신없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니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다 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카메라가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카메라도 바뀌고 배경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셨죠? 네. 한동희 기자가 이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주시기 바라고. 자, 이동관 새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이게 네. 맞겠죠?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라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지명되기 전에 네. 여러 가지로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특히 본인의 아들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제 8자리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사실 네. 방통통신위원장으로 지명이 되기도 전에 지금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과 관련해서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관계가 왜곡됐다, 과장됐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아들과 피해자가 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다 이런 입장을 현재 보였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언론에 공개된 피해자 진술서는 정식 진술서가 아니다. 떠도는 소문을 적은 것에 불과하고 사실과 다르다는 증언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강제전학 처분에도 불구하고 학폭위를 건너뛴 것,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니까 아들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화해를 했다. 단지 시범 케이스로 중징계를 받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지금 다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학폭 사실 자체를 없었던 네. 일로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그거 같더라고요. 피해자를 300번, 네. 피해자의 머리를 300번 찧었다라고 하는 부분 거짓말이다. 네. 그리고 뭐 손톱을 깎아가지고 침대 위에다가 쫙 뿌려놨다. 이것도 거짓말이다. 네. 이런 종류의 가짜뉴스, 왜곡된 뭐 정보 이런 것들을 야당 대표가 지금 나서서 전파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의 아들은 피해자하고도 여전히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간에 떠드는 그런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주장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MBC 뉴스 스트레이트인가요? 네. MBC 스트레이트에서도 사실 이 사실을 보도한 바가 있었었고요. 네. 그 당시 학교 계시던 젊은 선생님 2명이 이거 심각하니까 학폭위 열어야 됩니다라고 했다가 이동관 씨의 부인이 학교에 찾아와가지고
엄청나게 불이익을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다는 청문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이동관 특보가 이제 이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학폭위를 무마한 것 아니냐 네. 이런 의혹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확인 차원에서 전화만 했을 뿐이다. 그 이후에는 통화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고 이사장이 이제 교장을 통해서 확인해 주겠다는 얘기밖에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인가요? 우리 교육감이 그때 청문회 나와가지고 이동관 씨 학폭 문제, 아들 학폭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해서 그 다음에 보고서가 100몇 쪽짜리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요. 네. 거기에도 학폭 사실은 사실인 것으로 나오지 않았나요? 네. 네, 이렇게 달라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죠. 지금 뭐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를 했다는 이 해명,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학교 선도위원회가 퇴학 직전에 중징계인 전학을 결정한 것은 그만큼 폭행의 정도가 심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폭행 자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을 해야 되는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이거 아닙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4년 전인가요? 조국 장관 이제 얘기가 좀 불거졌을 때 한 방송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국 장관과 그 딸과 관련돼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자제분은 본인 자식은 그런 행동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계속 더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면 너무 지나치게 내로남불 내지는 사실 왜곡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동관 특보가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아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성공적인 삶을 일구고 있는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냥 단순히 기득권을 가진 자가 이제 뻔뻔한 변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일관된 해명 자체에 대해서도 특권 의식에 배어 있는 해명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 사회 지도층 내지는 이 기득권을 가지신 분들이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뭐 누구나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잘못된 것으로 예전부터 본인이 인정한 부분도 있는 것이 지금 다 이렇게 뒤집어지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의아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며칠 전부터 이제 이동관 특보 관련해서 아들 학폭 의혹에 대해서 뭐 찌라시 같은 게 좀 돌았었습니다. 뭐 그래요? 찌라시 같은 게 계속해서 돌았는데 지금 네. 문제를 삼는 게 상당 교사가 전교조라는 이유로 여기에 대한 왜곡과 과장된 비판을 하고 있는 게 찌라시로 돌고 있는데 네. 지금 이동관 특보도 마찬가지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19년 10월 4일 방송된 JTBC 뉴스온 라이브 썰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MBC에서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는 김종배 씨가 패널로 출연을 했었죠. 이동관 특보하고 서로 이제 주고받은 내용이 있는데 그 당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동관 특보가 조민 씨를 가리켜서 참 정신력이 좋다.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자식을 보면 부모로부터 어떻게 교육받았는지 알 수 있다. 이 말만 드리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김종배 씨가 아니 왜 인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인격을 폄하하고 있느냐.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라고 이제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동관 특보가 당신이 조 씨 부모냐? 그러니까 조민 씨 부모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폄하를 했느냐. 내가 속담을 얘기하는 것이다. 인류는 무슨 나도 자식이 3명이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정리가 된 사건이 있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누리꾼들이 참 적반하장입니다. 후한무치합니다. 내로남불을 디폴트로 깔고 가나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오히려 정확한 고백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죠.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동관 씨 지명이 되면 국회에서 이 내용도 꼭 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죠. 야, 좀 정순신 씨 학폭 사건, 아들의 학폭 사건도 그렇고 이동관 씨 아들의 학폭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문제는 학폭 자체도 문제지만
학폭을 대하는 부모들의 태도가 정말 점입가경이다. 이렇게 네. 말 안 할 수가 없네요. 태도도 문제고 뭐 사실 이미 지금 대통령실에서 특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명을 한다는 것 그것도 자체도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지금 일단 이것 자체가 일단 뭐 방송 장악이나 이제 언론 탄압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한 상황인데 지명도 전에 해명부터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르는데 됐나 보죠. 네, 이미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보자. 근데 이렇게까지 논란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밀어붙이고 본인은 마치 그 자리에 이미 올라선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뭐 이유가 있는 겁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추진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계속 쭉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걸 왜 옳다고 생각하냐고요. 그게 옳으냐고요. 그걸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가지고 넷플릭스에서 원래 더 데이스라고 하는 드라마를 만들어서 배포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못 보네요, 이것을. 네,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후쿠시마 네.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수습 과정을 담은 일본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인데 이게 76개국 정도에서 지금 공개가 됐는데 한국 이용자는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염수 방류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왜 못 보는 것이냐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넷플릭스에서 홍보를 계속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3주 전부터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우리들에게 이거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갑자기 이게 넷플릭스는요 한 계정을 여러 사람이 쓴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어디서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제공되는 콘텐츠가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볼 수 없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는 거죠? 이게 사실 이제 넷플릭스 유튜브 공식 채널에 이제 한국판 유튜브 채널에 국내 공식 예고편까지 공개가 됐었고 그랬죠. 일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더데이스를 이제 보려고 즐겨찾기까지 설정을 해놨다라고 하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지금 한국에서는 공개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왜 그런지 설명은 했나요? 지금 일단 사유 자체를 보면은 네. 영상물 연령 등급 심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넷플릭스가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에서 어떤 뭐 드라마든 영화든 이런 걸 틀으려면 영상물 등급 심의위원회에다가 네. 이건 몇 살짜리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청해서 오케이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걸 안 해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6월 1일부터는 자체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건데 6월 전에는 이렇게 영상물 등급 심의위원회를 거쳤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과도기에 있었기 때문에 내부 조율 등의 문제로 일부 작품의 공개일이 늦춰진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게 지금 넷플릭스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찜찜한데요? 난 아무리 봐도. 네. 그래서 지금 네. 오염수 방류 문제도 있고 지금 넷플릭스 공동 최고 경영자가 조만간 방한을 해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등을 신경 쓰지 않았냐라는 의혹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넷플릭스에서 원래 3조 정도 네, 3조 3천억 투자한다. 원, 예. 사실 뭐 그 전부터 경향을 살펴보면 원래는 더 투자할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네. 어쨌든 대통령과 그 부인께서 열심히 노력하신 끝에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큰 거금을 투자하겠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네. 이 사람이 지금 한국을 찾아온다는 거죠? 이 네, 서렌더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대표? 이 사람이. 근데 네. 대통령하고 만난답니까? 대통령은 이제 일정상 만나지 못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라든지 이제 정부 주요 인사들은 접견할 예정입니다. 자, 넷플릭스한테 기자님들이 좀 물어봐가지고 왜 그러는지 속내를 좀 한번 좀 겉으로 한 공식적인 멘트 말고 속내를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이게 정말 그냥 넘어갈 문제가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놀래미 사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럭 사건도 그렇고 솔직히 너무 무서워요. 이제는 우리 집에서 끓여 먹는 생태탕, 동태탕 이게 물론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 못 먹겠고 네. 이제 이 수산물에 대한 공포심이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단계에 온 게 아닌가. 이거는 예전에 쇠고기 광우병 사건하고는 완전히 질이 다른 부분인 네. 것 같아서 사실은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좀 정보를 체계적으로 줄 것으로 알았던 이 더데이스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사실 좀 상당히 궁금하고 이게 좀 정치적으로 얘기되는 건지 아닌지 이상하기도 합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지금 한동희 기자하고 얘기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시면 안진걸 소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어우 정말 너무 잘했어. 예를 들어 1,500을 들어야 돼. 네, 지난달 31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라고 하는 걸 주재를 했죠. 그때 당시에 발언이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복지 관련된 정책인데 경쟁해서 알아서 살아남으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발언 듣고 깜짝 놀란 사람이 뭐 저는 저 혼자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가장 분노했을 사람이 바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라고 하죠. 한번 오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장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는 윤석열 정부의 예. 민생경제, 예, 복지 예,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선 대통령의 발언을 한번 직접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 서비스라는 것도 시장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수요자로 하여금 어떤 선택의 자유를 좀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생산성과 질을 높이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종류가 난립을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걸 경쟁을 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눠주기만 하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사회부장 서비스하고 시장의 경쟁을 통해 수요자로 하여금 어떤 선택의 자유를 좀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세상에 나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 무슨 경쟁을 하고 시장 경제 얘기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요 얘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저기 도입에 앞서 제가 이렇게 안진걸 TV 도 만들어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귀여움 그러네요. 괜찮네요. 한번 해봤고요. 네. 쑥스럽습니다. 아니,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앞에 결국 이거는 그냥 문방구 같은 사면 되는 거고, 이거는. 어디 제작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제작을 해줘요? 이야, 그래서 우리 예쁘네. 노영희 변호사님도 뉴스 인사이다 하고, 그 다음에 스픽스 노영희 디너쇼, 네. 그 다음에 최진봉 서승만 두 분하고 하는 노봉만 TV. 노봉만 TV. 예. 이건 좀 가끔 제가 만들어 드릴까요? 좀 만들어주세요. 예. 너무 예쁘네요.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이렇게 좀 서로 돕고 웃으면서 시작하자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아침에 너무 기분 좋은 일이 두 개 있었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심각하니까 6시 반절에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요. 비용도 아끼고 에너지도 줄이고 대기 환경도 걱정해서 네. 그러니 20% 대중교통 요금 할인이 돼요. 자, 꿀팁 하나 드립니다. 서울, 경기도에서는 6시 반 전에 대중교통 이용하면 20% 할인이 됩니다. 그래요? 한 처음 달에 들었는데? 10,000원, 20,000원도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제도들을 알리고, 근데 6시 반 너무 이르잖아요. 네. 저는 7시 전에 타면 할인해 줘라. 네. 그리고 7시, 8시에 그 피크 타임에 인원도 분산 효과가 생기거든요. 네. 이렇게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합정역 7번 출구로 나오는데 뉴스토마토가 딱 팻말이 합정역 7번 출구에 네.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기분 좋았습니다. 그래서 뉴스토마토 같은 이런 시민 언론 굉장히 중립적이게 잘하시잖아요. 이런 네. 언론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이 상황에서 축구 예. 국가대표 친선 경기, 지금 좀 전에 A매치 예. 졌네요. 예, 2대1로 졌네요. 내가 1대1로 됐다고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예, 속상하네요. 또 제가 지금 마지막 판에 한 골이 예. 들어갔어요. 예, 아쉽습니다. 예. 하지만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중건마. 네. 예. 자, 그리고 조영영님께서 앉은 걸 술만 잘 먹는 줄 알았더니 센스도 있네요. 그 이제 술이라는 것도 사실 저는 이제 민생경제 살리기 캠페인 하기 때문에 네. 동네 자영업자분들 만나러 많이 다니는 면도 있습니다. 아. 또 선결제도 하러 다니고 제가 선결제 캠페인 하자 지역경제 살려 그러면서 동네 자영업자들 또 애면하고 회식도 안 하고 모임도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에서 네. 어제 저녁에 여의도에서 뭐 강동구에서 돌아다녔다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윤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시장 경쟁이라고 하는 게 과연 복지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됐느냐 이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마 보수적인 국민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네. 그냥 우리 국민들께서 복지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네. 어쩔 수 없이 경쟁에서 밀렸거나 아니면 불의의 어떤 사고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건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 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네.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정책행위지 그걸 어느 나라도 시장에 맡겨놓거나 그걸 산업화한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이건 미국의 시장 경제 지상주의자들인 뭐 신자유주의자들이나 네오콘 신보수주의자들 또 이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오죽하면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네. 이게 말이 되냐라고 강하게 성토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복지를 시장에 맡긴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냥 예를 간단히 들면요. 네. 자, 우리가 대표적인 의료복지가 건강보험 보장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실은 막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건강보험 하나 딱 내가지고 몇천 원만 내고 지금 서비스 받고 있고 또 뭐 많이 드는 경우도 몇만 원, 몇십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자, 미국에서 여러분 의료복지가 망가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네. 손가락을 절단당한 노동자나 서민들이 얼른 봉합이라 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잖아요. 야, 몇 천만 원 내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천만 원? 예, 예를 들면 하나당 2천만 원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두 개가 절단된 사례가 있어요. 네. 근데 2천만 원, 이 사람이 2천만 원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하나는 봉합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게 복지의 산업하고 시장화입니다. 그래요? 당연히 그것을 의료기관이 예를 들면 복지의 국가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대기업이나 기업이 맡겨놓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안 드는 짓을 하겠습니까? 네, 이제 그러겠죠. 아니 이윤이 아닌 걸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예를 들면 뭐 위암술이든 이런 만약 손가락 절단 그런 사고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지만 혹시라도 네. 산재를 당했거나 생활 속에 사고면 정말 저렴하게 몇만 원, 몇십만 원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렇게 지금 치료 가능하거든요. 네. 이걸 시장에 기업에 맡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의료 민영화를 결사적으로 반대아니고요. 네. 또 하나 예를 들어 지하철 9호선 우리가 이제 지하철 지금 타고 다니시는 분 있을 테니까 9호선만 민영화되어 있었잖아요. 서울 1호선에서 9호선 중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 이윤이 중요하니까 열차 양을 늘리면 네, 칸수를 늘리면 칸수를 늘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칸수를 줄여가지고 6량밖에 안 예, 되군요. 100명이 타야 되는데 246명을 태워가지고 9호선 저도 한번 체험하러 왔습니다. 얼마나 힘든가. 우리 동네 9호선이요. 예, 저는 9호선이 아니어가지고 체험하러 왔는데 정말 몸이 둥둥 떠다니고요. 맞아요. 숨 막혀 죽을 뻔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멋대로 500원 갑자기 인상 통보해가지고 그때 난리 나잖아요. 그걸 박원순 시장이 막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하나만 더 드릴게요. 쉽게. 우리나라 주요 공공서비스 중에 통신이 민영화돼가지고요. 네. KT, LG, SK 딱 세 개 업체만 남아있잖아요. 원래 KT나 또 SKT의 전신 한국이동통신을 SK텔레콤이 이제 인수를 했는데 네. 다 공기업이나 국가기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통신비라든지 통신 재벌 3사 행포에 우리가 시달리는 5G 안 터지고 불안전 판매고 정말 6만 원, 10만 원 고가 문제 시달리지만 절대 인하 안 하고 환불 안 해주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KT라도 공기업으로 남아 있었으면 LG나 SKT가 그렇게 함부로 못하죠. 왜냐하면 공기업 하나가 조금 더 저렴하게 이윤보다는 국내 통신 공공성, 통신 서비스의 어떤 신뢰성을 최선을 다했으면 SKT나 LGT도 KT와 경쟁을 해야 되니까 공기업이 함부로 안 했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사회보장이라는 것을 또는 공공 서비스를 민영하고 기업에 맡긴다는 것은 이건 국가의 기능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참여연대라든 시민단체 그럼 뭐 하려고 대통령 하냐, 정부를 하냐. 그냥 어디 가서 기업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마인드면. 굉장히 심각하고 이것은 저는 보수적인 국민들도 용납을 못할 거다. 그리고 이번 회의 때 재밌는 게 35분을 혼자 해야겠다는 겁니다. 또 장관, 주무부처 장관은 3분 이야기했답니다. 네. 그러면 복지의 최고 전문가들이 사회보장 전략에 모이는 건데 장관들이나 전문가들 이야기는 하나도 듣지 않고 본인만 35분 동안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쏟아냈다고 지금 언론에 비평이 나와 있거든요. 네.
매사 이런 식이면 누가 대통령에게 신뢰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잘 모르면 듣고 토의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다 아는데 하고 35분, 50분 이야기하고 토론도 없이 그냥 순시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의 리더십에도 맞지 않는 거죠. 어디 정치검찰에서 하던 일을 정부에서 이렇게 함부로 하시는 건지 맞습니다.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JY님께서 사람이 아플 경우에요. 캐나다에서는 기다리다 죽고 미국에서는 돈이 없어서 죽는다. 우리나라가 최고인데 왜 이거를 민간에 맡기려고 자꾸 예.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 이준학님께서도 저희 딸 미국 응급실 이용했는데 하룻밤에 이용했더니 앰뷸런스 비용 100만 원 나왔답니다. 맞습니다. 차라리 저소득이면 공짜지만 중류층은 용서가 없다고 하네요. 예. 이런 얘기 하셨는데 지금 대통령 얘기대로 하자면은 결과적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들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하나만 더 들게요. 예. 대통령이 또 무슨 복지 중에 현금 복지를 맹비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돈으로 근데 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아니 저소득층들이나 경쟁에서 정말 어쩔 수 실패해가지고 굉장히 열악하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돈 한 푼이 그래서 제가 요즘 너무 국민들께서 힘들기 때문에 대중교통 조조 할인제도 이야기 드린 겁니다. 20%라도 할인 받으려면 그걸 이용하자. 돈 한 푼이 소중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완전 출산율 올 시대 꼴찌고 자살률 2위 국가입니다.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살하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남녀나 부모들이 애를 안 낳고 못 낳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아동수당을 지금 한 달에 딱 10만 원 줍니다. 근데 그 프랑스나 캐나다처럼 그 출생률이 부모당 2인으로 늘어간 아동 2인까지 늘어난 나라를 보면 네.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교육은 기본이고 아동수당 50만 원을 줍니다. 아, 그다음에 그래요? 문화적으로도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낳는지 따지지 않고 우리나라는 자꾸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지 왜 네, 따져? 엄마 진짜. 아빠가 예. 뭐 결혼했는지 아빠는 누군지 뭐 이런 걸 그런 너무 거 따질 필요가 따지니까 없어요. 예. 그것 때문에 피곤해서 출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프랑스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문화적으로도 일단 축복부터 그리고 아이 낳았으면 국가나 사회가 무조건 키워주는 거니까 출생률이 그 나라를 또 낮다가 2인까지 늘어나는 높아졌습니다. 거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예, 성공적이었죠. 그 두 가지 예를 들면 하나는 현금 복지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저출생 극복이라든지 노령 사회 대비해서. 근데 그것을 맹비나는 거 보면 앞으로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보편적 복지 분야든 선별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분야든 정부가 안 돕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가 최근에 그 물가라든지 난방비가 급등하니까 일부 민주당 소속 지자체가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도와줬거든요. 그것을 못하게 하죠? 맹비난하면서 못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아니 도대체 이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고부채 이 다섯 가지의 고통의 상황에 있는 국민들에게는 국가나 지자체가 아무것도 안 도와주면 그냥 각자 도생하고 살기 힘들면 죽어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정말 안타깝지만 극단적 선택들이 늘어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네, 이건 알겠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여야 예를 들면 국민의힘당에서도 네. 이건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자, 나동현님께서 안진걸 수장님 응원합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하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자, 현재 행안부에서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추진을 다시 해보겠다 예, 예, 이런 예, 얘기 예. 하잖아요. 이거는 뭐 무슨 맥락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아까 예. 이제 그 OECD 통계 하나만 설명하고 바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OECD 이제 국가들 보면 OECD 통계. 예, 예. GDP 대비 이제 우리나라가 복지 예산이 12% 정도로 하위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늘어서. 그러니까 이건 성과죠. 문재인 이게 대통령 때 늘어났죠. 다시 네. 줄어들게 생겼는데 특히 현금 지출은 OECD 국가들은 GDP 대비 평균 11%나 됩니다. 우리는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OECD 주요 국가들은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니까 당연히 현금 지출 많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아동수당도 50만 원, 학생수당도 줍니다. 대학생들에게 심지어는. 그다음에 대학 안 가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요. 근데 우리는 대학도 굉장히 아직도 비싼 등록금, 아동수당 10만 원, 그것도 18,000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형편없는데 이것마저도 없애겠다는 거니까 요건 꼭 지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화폐도 이것도 서민 복지와 관련이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주제를 뽑았는데요. 자, 여러분 지역화폐는 이렇게 중소상공이나 동네 경제, 전통시장만 돕는 걸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서민 소비자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자, 10만 원어치 지역화폐를 샀다 인천에서 그러면 11만 원을 넣어줍니다. 그렇죠. 환급을 해주거나 포인트를 주거나
그러면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한푼이 아쉬운 시대, 그래서 요즘 뭐 국민들께서 무일푼 챌린지, 무지출 챌린지하고 만보기 깔고 당근마켓 가입하고 심지어는 거지방이라는 거 만들어 돈 안 쓰는 법 연구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게 유용합니다. 카톡에서. 너무 슬픕니다. 그러니까 돈 안 쓰고 사는 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돈 안 쓰고 사는 예, 법을요? 그러니까 진짜 예를 하나만 들게요. 아, 너무 담배가 피우고 싶다. 네. 근데 끊지를 못하겠고 죽겠다. 편의점에 갔더니 4,500원짜리 담배가 최소 가격인데 더 다른 방법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사람들이 아, 이 사람아 4,500원을 지금 쓰면 어떡하나. 얼마나 힘든데 당장 흡연실로 달려가서 간접 흡연을 즐겨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코믹하지만 너무 슬픈 겁니다. 그게 지금 그 예. 단체방에 거지방이라는 방이 여러 개 만들어져 가지고요. 생수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가장 저렴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편의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슈퍼가 어디 사냐 물어보니까 어떻게 그런 데 생수를 사냐. 은행에 달려가라. PT병 갖고 가. 웬일이야. 공공기관 가면 그 물 따라 먹을 수 있잖아요. 우체국이라든지. 네, 네. 뭐 이러면 아니 근데 실제 그런 아차 해갖고 진짜 가서 생수를 받아 먹는 거예요. 서민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화폐라는 게 네. 자, 코로나 때도 위력을 발휘했고요. 그 다음에 재벌이나 대기업들이 골목 상권에 다 침투해갖고 정말 지역 경제가 황폐해지고 전통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정책 살린 겁니다. 이건 이명박 정부 때도 보수 정부에서도 한 겁니다. 대형마트들이 한 달에 2번씩 한 겁니다. 네.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이루어진 겁니다. 진보 정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그때 이제 서민들이 일부 소비자들이 좀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 달에 2번 동네 슈퍼나 재래시장 갔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화폐, 방금 얘기한 노 변호사님이나 제가 어디 사러 갈 때 10,000원이면 11,000원, 10만 원이면 11만 원, 어쩔 때는 15% 할증도 해주는 데도 있었어요. 처음에는요. 그럼 그거 가지고 전통 이건 대기업에서 못 쓰게 돼 있어요. 대형마트나 백화점이나. 그렇죠. 당연히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인천연구원에서 연구를 해보니까요. 네. 고용 창출 효과가 2019년도에만 5만 8천 명 정도가 지역에서 발생하고 만약에 이 지역화폐가 없었으면 막 동네 밖에서 막 소비도 하고 그러잖아요. 재벌이나 대기업 마트 같은데 그걸 안 가고 인천에서 소비한 것만 그해 300억 가까이 됐다는 겁니다. 그 300억 가까이는 다 지역 경제에 환원됐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미 정책의 효용이 확인된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처음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무조건 지역화폐에 대해서 적대감을 보이는데 아니 좋은 정책은 진보 중도 보수가 서로 경쟁하면 그렇죠. 되지 공격할 일을 하잖아요.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요. 진보 중도 보수 수비 모든 지자체가 하고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역화폐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고 소비자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사실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좋은 점은 좀 살리면 좋겠는데 왜 그러는지 솔직히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사회부장 전략회의 날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회적 기업이나 서비스에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시장화시키지 않으면 성장에 기여하는 동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도 5천억 이상 깎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책을 보면은 기업이나 돈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혜택을 주고 좀 힘이 없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주었던 복지 혜택마저 다 뺏어버리는 되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오히려 역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민간단체 때리고 시민단체 때리고 노조 때리고 지금 말하는 민간단체나 시민단체나 노조가 사실은 대표적으로 좀 힘없는 그런 약자들일 그렇죠. 텐데요. 약자를 갖고 그다음에 정부나 지자체의 실패를 보완해주고 그래서 이건 전 세계 보수적인 사회학자들도 정부라는 건 늘 실패할 수 있잖아요. 네. 시장도 실패할 때가 있고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비정부이고 NGO, 비영리국 NPO라고 해서 이건 전 세계 민주주의 트렌드입니다. 이걸 공격하는 정권은 없습니다. 물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시민사회 내에 사이비 그룹이 있다. 네. 그건 지적을 해야죠. 또 노동조합에서도 과도한 요구가 있다. 네. 그걸 수용하기 어렵죠. 국민들이 또 비판하잖아요.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노조를 간첩 집단이다, 깡패 집단이다, 폭력 집단이라고 몰면 이건 유엔이라든지 ILO라든지 전 세계 시민들이 정말 지탄할 일이 되는 것이고 오바마 대통령은 직접 연설을 이렇게 했잖아요. 미국인이요 노조에 가입해라. 노조가 없는 곳에 착취와 수탈이 있다. 그리고 노조가 있어야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사회가 안정된다. 맞습니다. 그럼 노조가 없는 데를 노조를 만들어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있는 10%도 안 되는 조직률을 공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일부 국민들이 지적하는 대기업 노조라든지 일부 노조의 과도한 행태는 저도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건
그것대로 시정하거나 개선을 요구해야지 노조 전체를 네. 혐오하고 깨부신 대상에서는 안 되는데 이번에 민간단체 지원도 두 가지 측면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민간단체가 뭐 일부 부정이 있었다고 이제 갑자기 용산 집무실에서 이게 대통령실의 업무인지 모르겠어요. 행안부 일개과나 국의 업무인데 어마어마한 국정기획수석이 나서서 진짜 엄청난 비립도 몰아왔는데요. 전체 예산이 6조 8천억인데 이 민간단체 시민단체로 지금 계속 기사를 쓰는데 시민단체는 대부분 보조금을 안 받습니다. 이건 대부분 뭐냐면요. 동네 복지단체, 노인지원단체, 장애인지원단체, 뭐 학교 밖 청소년 지원단체 이런 대부분은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이나 아니면 정부나 지자체가 신경 못 쓰고 있는 소외계층 돕는 단체입니다. 네. 일부 뭐 문화지원이라든지. 근데 이게 마치 비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시민단체가 이렇게 받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예를 들면 정부 지원금 한 푼도 안 받습니다. 근데 정부 발표를 보면 그런 데가 받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부분 복지단체나 남동단체라 그랬잖아요. 여기를 공격하고 예산 5천억 줄이면 네. 동네 복지 기능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면 강동구에서도 요즘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복지 예산을 줄이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 문화센터가 있거든요. 네. 독거노인 지원해주는 NGO가 있거든요. 거기 지원금이 끊어졌어요. 100% 갑자기.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와서 식사도 같이 하고 공부하던 기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복지는 이 학교 밖 청소년 누가 그 챙깁니까? 학생들이 비행 청소년으로 될 수도 있겠네요. 잘못하면 그렇게 가는 건데 네. 학교 밖 청소년 문화센터가요. 일종의 대안교육 기능도 하고 우리 사회에 어떤 다시 진입하게 해줘서 네. 선순환 기능도 하고 그렇죠. 또 저기 저소득층 청년들이 청소년이 많으니까 네. 복지 기능도 하거든요. 근데 이 예산을 다 끊어버려요. 이제 윤석열 정권이 민간단체 지원금을 공격하는 것은 비판적인 시민사회에게 마치 횡령사범이나 되는 것처럼 더 시욱을 하고 안 좋은 이미지를 동시에 복지 예산을 축소하는 네. 그 기조에 이렇게 부하내동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지급된 정부 보조금 중에서 감사가 이루어진 곳이 6조 8천억 규모에 대한 것인데 이 가운데 1조 1천억 원 규모 사업에서 314억 원 정도가 지금 부정사용금액으로 확인이 됐다는 게 대통령실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단체 보조금을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말이다라는 걸 지금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권은 모든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문제 나오고 이재명 탓이고요. 네. 좋은 어떤 성과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랑 문재인 정부 때 누적된 성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문재인 정부만의 성과를 말 안 하잖아요. 지난 보수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 예를 들면 경제민주화라든지 뭐 항공우주산업 발전 이런 다 괴를 같이 한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 정부, 진보 정부 할 것 없이 노력해갖고 이번 성과가 있었던 건데 그건 윤석열의 성과래요. 그러니까요. 이런 진짜 아전인수는 하셔는 안 되죠. 근데 자, 요즘 고물가의 서민 경제가 정말 힘든가 봅니다. 보수적인 성향의 매체들에서도 제목 이런 게 나와요. 예를 들면 조선비즈. 지난해 생명보험 해지 환급금 52조. 해지 이후 목돈이 필요해서. 뭐 아이뉴스라고 하는 곳에서는 궁한 청년층 급전 찾아 전당포 문 두드린다. 또 SBS 비즈에서는 가성비 전성시대 계속되는 고물가에 짠테크 소비 내렸다. 뭐 이런 식의 제목들이 쭉 나와요.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곡소리 난다, 힘들어 죽겠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보험금만 52조 환급이 아니라요. 적금 깨는 비율도 사상 최대로 환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제 미래가 불안하니까 또 우리는 이제 전세금으로 올리고 그걸로 집을 어쨌든 대출 좀 끼고 사는 그렇게 해서 겨우 이제 우리 국민들이 내 집 한 집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금도 들어놓기도 하고 또 건강보험 보장성이 한 65%가 아직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실손보험도 가입하고 또 국민연금만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다양한 민간보험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가입하잖아요. 그 돈을 지금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적금이나 보험을 깨는 겁니다. 특히 적금은 그래도 원금 손실 없잖아요. 보험은 대부분 중도에 해지하면 아시겠지만 사업비를 다 써버리기 원금 때문에 손실이 아주 셉니다. 빨리 거의 뭐 깨면 90%까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일이 발생했겠느냐. 그렇다면 이런 뉴스를 보면 용산집무실에서는 노동조합이나 그 민간 시민단체들 오히려 정부나 지자체가 못하는 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기능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오죽하면 코피 아난 유엔 전 사무총장은 21세기는 엔조이 시대란 말까지 했습니다. 네. 자기가 보기에도
유엔이나 정부가 못하는 일을 NGO들이 상당히 해주니까 고마워서 그 표현한 건데 오히려 지금 노동자 NGO 때려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뉴스를 보면 아 그러면 서민 중산층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보험하고 적금을 다 깨고 있는데 우리가 보험이나 적금이 깨지 않도록 긴급 지원하겠습니다. 뭐 난방비를 지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코로나 때처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네. 아예 그런 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당에서 추경을 조금이라도 하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정부에서 청년 도약 계좌라는 거를 내놓으면서 청년들에게 당신들이 불입한 그 금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돌려주는 복지적인 성격의 이런 걸 좀 만들어주겠다 이랬거든요. 예. 이게 이런 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 취지는 괜찮습니다. 네. 5년간 한 달에 70만 원씩 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 청년들이 지금 소득이 실업자인 청년이 많거나 19세, 34세 대상이거든요. 네. 그리고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예요. 소득이 많은 분들이 아니라 소득이 낮은 분들이 대상이에요. 네. 자, 우리 노 변호사는 저들 또 어려운 10대, 20대 지냈는데 30대 초 그때 보통 뭐 월급 많이 받아봐야 뭐 한 4, 500 대기업 들어간 친구들. 그렇게 많이 받았을까? 아니, 대기업 이제 큰 대기업 들어간 보통 중소기업 가면 그때도 뭐 200, 300 또는 다수 청년들이 알바하면서 뭐 최저임금 수준인데 네. 어떻게 한 달에 70만 원씩 해가지고 5년을 불입합니까? 당장 생활비가 없는데 근데 어쨌든 여유가 있는 한 연봉이 5천만 원, 6천만 원 된 청년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네. 이하인 청년들은 거의 이용을 못할 거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너무 이율배반적인 게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청년 정책이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준 겁니다. 이걸 전격적으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중소기업 내일 체험 경영자라고 해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청년들하고 급여차가 많으니까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 그다음에 청년들은 중소기업 들어가도 사실 평판도 안 좋은데 월급도 너무 적어서 뭐 절반에 3분의 1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내일 체험 계좌라고 해서 굉장히 쏠쏠했던 게 있었어요. 말씀을 들어보면 청년 계좌 뭐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걸 통해서 혜택 받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건 300만 명 정도가 이용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나 청년 전문가들이 300만 명커녕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다. 알겠습니다. 이용해도 연봉 5천만 원 안팎인 좀 안정된 층만 5년간 냅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 먹고 살기 근데, 힘들어서 예. 짠떼끄라고 아까 여기 나왔는데 제가 작년 상반기에만 우리 국민들이 당근마켓이라는 곳에 600만 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 통계 다 치면 한 1,000만 명 가까이 가입했겠죠. 그 이유가 당근마켓이 그거잖아요. 무상으로 나누기도 하고 어쨌든 가장 저렴하게 사기도 하고 가장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 안 쓰는 거 팔기도 하잖아요. 네. 이렇게 버티고 있는 분들한테 너 70만 원 내라 5년간. 그럼 5천만 원 주겠다. 근데 정부에서 도와주는 건 얼마 되지도 않고 은행 이율을 6%를 가져간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은행들도 6% 못 내겠다고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내년에 근데 법인세를 또 추가 인하한다고 지금 그러네요. 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마다 네. 촛불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할 바는 퇴진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지금 벌써 4분의 1, 4월까지 국세 수입이 33조가 덜 그쳤어요, 올해. 네네. 이 33조가 다 민생이나 복지에 써야 되고 국가의 공공적 운영에 써야 될 돈이 이게 33조가 줄어들었어요. 앞으로 더 줄어들겠죠? 4월까지. 네. 근데 주요 줄어든 원인을 보면 국민들이 소득이니까 소득세, 그다음에 법인세를 너무 깎아줬고 법인세, 그다음에 부자들 감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이런 게 팍 줄어들었어요. 소비가 줄으니까 부가세도 줄어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늘리려면 네. 당연히 법인세를 깎아주면 안 되고 미안한데 조금 더 일부 돌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서민 중산층 도우면 그분들이 소비를 늘리면 당연히 내수도 진작 때 부가세 오히려 늘어나잖아요. 선순환 구조로 예. 가야 되는데 그냥 세금 깎아주면서 오히려 돈이 돌지 않게 한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서민들에게는 증세를, 부자들에게는 감세를 맞습니다. 정반대로 가고 있다니까요, 네. 요즘에. 자,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복지 정책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죠. 예, 최근에 그 복지 4개 정책에 대해서? 예. 여론조사 기관이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가장 뭐 국가지표? 지지율이 예. 잘 맞다고 하는 엠브레인 퍼블릭 키스탯 리서치 코리아에서 한국에서 이 4개 기관이 하는 거에서 보면 다 엉망으로 나옵니다. 특히 물가 안정, 일자리 정 경제 정책 전부 부정적인 여긴이 60에서 66% 네. 최근에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우리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자 보호는 복지 정책도 처음에는 55% 정도 부정했는데 지금 57%까지 부정적. 그러니까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국민 경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거고 네. 그 속에서
국민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서 서민이나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중산층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그 헌법에도 그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헌법 정말 잘 만들어졌는데요. 재벌 대기업 부자란 말은 단 하나도 안 나와요. 중소기업, 지역경제, 뭐 농어민 이렇게 사회적으로 자본주의사에서 오히려 열악한 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노동삼권, 네. 인간다운 삶, 뭐 국가는 복지 이렇게 나와 있지 재벌 대기업 부자는 단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요. 국가는 거기는 냅둬도 잘 사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특혜주고 비호해주고 세금을 깎아줄 이유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꼭 필요한 경우는 해야 되겠지만. 네. 그러니까 국민들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60%까지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 여론이 최근에 2003년 6월 둘째 주에 나왔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촛불 집회 예. 이런 거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예,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을 분위기가 참 심상치가 않은 예, 것 예, 같아요. 예. 가을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그동안에는 촛불 집회를 제가 쭉 해보고 윤석열 정권을 비판도 하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국민 분노가 너무 크니까 막 퇴진도 오고 탄핵도 오고 하는데 정치권이나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은 좀 거리를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워낙 최근에 노동계를 막 탄압하고 몰아세우니까 민주노총도 정권 퇴진운동에 돌입했고요. 한국노총도 정권 심판운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노총 그다음에- 이번에 거기 예, 경산의회에서도 빠진다. 심판이라는 게 사실상 퇴진에 군접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야당 중에도 예를 들면 진보당이라든지 기본소득당도 퇴진이나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민주당도 장애투쟁은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부터 시작해서 강제징용 해법, 구력해법, 장애투쟁이 예전보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2016년대 박근혜 퇴진 비상 그때 국면처럼 우리 국민들도 그리고 1년이 안 됐으니까 지켜보자는 여론이 꽤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지금 이제 벌써 올해 6월 9일이니까 오늘이 집권 선거로는 1년 3개월, 집권한 지는 1년 1개월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 1년 1개월이나 예. 돼요? 그러니까 이제 1년이 안 됐다라는 그런 평가나 네. 또는 지적이나 또는 뭐 관망층들 입장에서도 좀 더 지켜보자고 했던 분들이 있는데 1년 2개월 당선된 1년 3개월 이거 앞으로도 좋아지진 않을 것 같은데 더 나빠지지? 그러면 행동하자. 이런 여론이 비등해질 가능성이 매우 분위기가 높다. 심상치 않군요. 그리고 뭐 6월 말 7월 말에는 전국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거나 퇴진하자는 범국민 운동본부도 출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소영님께서 안진걸 소장님 머리띠가 너무 잘 어울려요. 한 번 더 쓸까요? 예, 노봉만 TV도 있고요. 안진걸 TV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선적으로 뉴스토마토의 뉴스인사이다에 집중해 주십시오. 네. 어쨌든 안진걸 TV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네, 저는 잠시 후 쇼미더민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니요 도시에 또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없이 다 시험 볼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민법으로 간다. 네,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토마토 패스 많이 여러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베이비박스 후원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또 기다리던 바로 그 매주 금요일 날 여러분을 만나는 쇼미더민심 시간입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고 우리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진단해보는 그런 코너죠. 뉴스토마토 이승영 본부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 저희가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이와 함께 우선 이 본부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긍정평가가 35.0%, 네. 부정평가 63.2%로 집계 됐고요. 지난주하고 비교하면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올랐고 긍정평가는 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모두 이제 오차 범위 내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 네네. 자, 그런데 지금 그 운영평가 추이를 보게 되면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지금 떨어지고 부정평가도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를 때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을 외교로 봤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반사 이익도 좀 얻어갔었다. 민주당의 논란들이 있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악재죠. 민감한 이슈들이 이제 불거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도 있고 또 집회 시위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인사 관련된 부분도 등장을 했습니다. 12일 이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이제 가처분도 있고 네. 아직 이 법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됐는데 이동관 전 MB 정권 때의 홍보 수석과 관련돼서 지금 인사가 거론되면서 본인 스스로 또 해명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상당히 또 많이 또 불거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되면서 지금 이제 내용이 그래프로 올라오는데 추세를 한번 좀 보여주는 그래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건 이제 중도입니다. 중도에서 이 우리 미디어 토마토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중도에서 긍정이 33.5%, 부정이 63.5%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보수입니다. 보수에서 직전 조사보다도 더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지지층별 변화를 지금 설명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보수층에서 긍정이 0.5%포인트 내려갔고 부정은 더 올라갔다. 이야기는 뭐냐면 보수층에서도 좀 동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진보도 긍정이 물론 8.2%밖에 안 되지만 0.1%포인트 올라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네. 더 중요한 건 중도인 것 같아요. 중도에서 긍정평가가 좀 올라갔어요. 4.5%나. 이거는 뭡니까? 글쎄요, 저는 왜 올라갔는지 솔직히 모르겠고요. 근데 지금 그 대통령 지지율은 박스권에 이제 갇혀 35% 있는 왔다 거죠. 갔다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중도층 민심을 완전히 잡지는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는 외교가 지난달까지 마무리되고 이제 내치로 가야 된다는 게 이제 대통령실 뭐 포석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외교하고 내치는 같이 맞물려 가는 거거든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문제도 그렇고요. 엊그제 그 OECD에서 발표한 우리 그 한국 성장률 올해 전망치를 또 내렸어요. 이게 작년 12월에 올해 전망치가 2.7%였는데 엊그제 1.5%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1.2%나 내린 거죠. 그러니까 연속해서 5번이나 OECD가 전망치를 하향하고 있다. 네. 근데 세계 성장률 다른 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2.7%예요. 우리가 1.5%인데 다른 OECD 국가들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2020년에 그 코로나 맞으면서 위기 대응 잘했다고. 그때 물론 모든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률 보였는데 저희가 마이너스 0.7% 하면서 잘했다고 칭찬받았어요. 맞아요. 근데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 배종찬 소장이 이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을 하면서 인사 얘기도 지금 하고 그다음에 네. 이동관 내정자 뭐 얘기도 좀 그렇습니다. 했거든요.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씨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한 게 있죠. 예. 네, 어떻게 됐나요? 다음 주에 가장 핫 이슈가 저는 이 부분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2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결과가 맞물려 있을 텐데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MB 때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로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기대된다는 여론이 긍정적인 여론이 31.1%, 잘못된 인사라는 여론이 55.4%로 한 24% 가까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한 3개 정도의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MB 때 그 당시에 이 방송 관련된 정책 주무자로서 잘한 거냐, 그 당시에. 네. 여러 가지 뭐 방송 장악을 했다, 인사에 개입을 했다, 그 논란이 하나 있고요. 또 지금 아직까지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부분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론되는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이 논란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학폭 문제가 상당히 농후한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아직
방통위원장 거론 공개적으로 지명되지도 않은 건데 본인이 해명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과연 이제 여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동관 내정자에 대해서 공정한 방통위원장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는 게 31% 정도고 언론 장악의 의도가 있는 잘못된 거다가 55.4%인데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제일 핵심은 언론 탄압, 방송 장악 이건데요. 사실 이번 대통령 지지도 조사에서도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20대 조사거든요. 네. 20대가 지난주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66.8%였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입니다. 이번엔 72.8% 더 올랐네. 6%포인트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학폭에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이동관 아들의 학폭. 민감하다는 거예요. 이 병역 비리나 학폭 터졌을 때 네. 젊은 세대들이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든요. 그때 정순신 변호사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더 글로리 시즌2를 마치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20대가 이렇게 이게 40대 다음으로 부정평가가 높은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사실 이동관 전 수석 관련해서는 저도 사실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지금 말씀하신 그 아들 학폭 의혹도 있고 해서 청문회가 있는 자리에는 못 간다. 가고 싶어도 못 간다라는 그렇죠. 소리가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자신감에서인지 아니면 그렇게 무리수를 들 만큼 이 분을 갖다가 임명을 해야 되는 뭔가 다른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근데 과거에 이분 MB 때 홍보수석, 대변인, 언론특보 이걸 쭉 거치면서 했던 행보를 보면 좀 이해가 갈 만도 하다. 그래요? 이해가 가요? 선거 앞두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방송 장악에 아주 1등 공신이었다. 최시중 당시 그때 방통위원장과 함께 네. 투톱으로. 그러면서 그때 이게 청와대 기록물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신경민 당시 앵커, MBC 앵커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좌파 언론 방송 진행자로 찍고 낙인 낙인 찍고 찍혔어요. 예. 네. 그리고 문제 보도라는 목록을 만들어요 당시에. 이동관 씨가. 예, 이동관 그때 당시 김은혜 수석도 그때 같이 있었죠. 네. 예, 그 홍보수석실에서 만든 그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보도라는 게 뭐냐면 자기 그때 당시 불리하게 4대강 보도한. 비판하거나 이랬던 특히 MBC 쪽에 그게 치우쳐 있었거든요. 그 국가정보원까지 국가기록물. 예, 국정원까지 동원해서 그때 네. 해가지고 이게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됐고 나중에 또 뉴스타파가 그걸 자세히 보도하면서 또 문제가 한번 불거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 그 국경 없는 기자회가 하는 그 언론 자유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1년에 한 번씩 발표하죠. 2006년 참여정부 때 그때 31위였어요. 이게 아시아 1위였습니다. 근데 MB 때 2009년 69위로 추락을 했어요. 무려 38계단이 3년 만에 떨어진 겁니다. 그때 MBC가 탄압을 하도 받아가지고 MBC에 있던 분이 많이 나와서 그때 해직된 언론인도 많아요. 뉴스타파 지금 사장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저도 이렇게 맞아요. 본부장님 말씀하시니까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제 방송을 나가니까 국민의힘 관계자에서 이게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도 한결같이 이야기했자면 이동관 전 수석은 절대 방송통신위원장은 아니다. 선을 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했던 것이 이거예요. 아들 문제, 학교폭력 문제 때문에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도 워낙 이 문제가 컸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꼬꾸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아닐 거다. 심지어는 한국 언론재단인가요? 이사장도 그거는 혹시 모르겠는데 그것도 어려울 정도다. 언론진흥재단 이사장도 어려울 정도로 이 아들 폭력과 관련된 부분은 너무 민감한 부분이다. 근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전언이니까 최근에 조금 기류가 변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야당 몫으로 최민희 방통위원이 이제 임명이 되니까 이제 기류가 좀 변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처음에 생각했다가 검찰 출신이 생각했다가 좀 더 방송을 꽉 그립을 잡을 수 있는, 틀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굴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동관 전 수석이 아니겠냐. 그리고 본인이 워낙 희망을 한다. 본인이 너무 하고 싶어 하고 일각에서는 이동관 전 수석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 나가라. 근데 2012년 이럴 때 상당히 국회의원 나가려고 했었대요. 근데 지금 안 나가는 이유는 이미 1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지금 나가서 초선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장관위의 장관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방송통신위원장 정도면은 이 정도의 나이에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전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본인이 워낙 희망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10년 정도 지난 얘기니까 이 정도면 나가도 된다고 생각했고,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과거에 이런 장악을 매우 잘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방송통신위원들 구성이나 이런 지형 변화와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일부러 그 자리에 집어넣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는군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거죠. 네. 자, 언론 자유에 대한 조사도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 정부 들어서 나아졌다라고 하신 분이 27%. 네. 퇴행했다가 54.8%. 과거와 비슷하다가 13% 이렇게 나왔네요. 네. 자, 이러면은 결과적으로 나아졌다가 27%밖에 안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더 퇴행했다가 54%? 네, 예. 설명드리면은 좀 그래프를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조금 목을 가누시는 동안에 지금 이제 20대와 60대를 보여주시면 그 지금 계속 20대를 이 그래프를 계속 보여주시고요. 왜냐하면 20대와 결국 60대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보수든 진보든 잡으려고 하는 것이 20대거든요. 근데 20대에서 퇴행했다는 것이 무려 55.1%고 60대는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이거든요. 근데 60대에서도 현 정부 들어서 언론이 퇴행했다가 무려 42.2%로 긍정 여론보다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심지어는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퇴행했다는 여론이 42.2%로 그러니까 60대에서도 퇴행했다는 것이 42.2%로 긍정보다 더 높게 나타난 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퇴행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네요. 20대, 30대, 40대, 50대 다 55% 이상, 69%까지 올라가고요. 60대에서만 퇴행했다가 42.2%밖에 안 나와서 60대 이상에서만 지금 현재 이 언론 장악과 관련된 것의 심각성을 이해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네. 뭐 바이든 날리면 뭐 그것도 있고 뭐 네. 그 천공업 보도한 뉴스토마토로 한국일보 기자도 고발한 것도 네. 그렇고 압수수색도 했잖아요. MBC 기자.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이게. 네. 그리고 KBS 지금 분리징수 대통령실에서 그걸 왜 공고합니까?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KBS 사장이 어제 뭐 사퇴에 내가 사퇴하면 그만할 거냐 이런 얘기까지 했죠. 예. 이게 다 압박하고 말하자면 그 선거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어떤 빌드업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유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좀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언론 자유 지수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이렇게까지 위기를 맞고 있는데 전혀 지금 그거에 대한 반성이나 나아가지려고 하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지금 퇴행하고 있다는 게 정말 끔찍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언론 자유 지수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나왔느냐? 네. 47이 나왔는데요. 작년에 43이었어요. 보통 문재인 정부 때 한 41위, 43위 요 건이 아시아 1, 2위권이었는데 1년 만에 한 4계단 떨어졌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더 떨어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당 지지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7.6%로 직전 조사보다 2.4%포인트 더 올라갔습니다. 국민의힘은 32.8%로 직전 조사보다는 3%가량, 2.7%포인트가량 내려왔나요? 네. 직전 조사보다는 국민의힘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직전 조사하고 대비를 해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뭐 내부 악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재는 더불어민주당 쪽이 더 많은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래경 혁신위원장과 관련된 부분은 이 조사에 이제 반영이 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갔고 국민의힘은 또 내려온 그런 결과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이 내려간 거는 대통령 지지율과 좀 연동이 돼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또 그 반사이익 성격도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이제 결집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이나 또는 월요일 있을 윤관석이나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은 또 위기 요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도
뭐 MG나 또는 무당층이나 중도에게는 중요한 또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지난주에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로 민주당이 45.2%, 국민의힘이 35.1% 지지율을 얻었었는데 이번에 뉴스토마토에서 확인한 이 미디어토마토 조사를 보게 되면 민주당은 47.6%, 국민의힘은 32.8%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오히려 올라가고 국민의힘은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민주당이 올라가고 국민의힘이 떨어질 만한 요인이 있었느냐 찾아보니까 오히려 그 반대였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이게 좀 궁금하다는 저는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가장 컸다고 오염수, 봐요. 예. 그 성일정 의원이 또 그와 관련해서 그 세슘 180ml 물어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도 하고 마치 일본 자민당의 대변인인 것처럼 네. 그거에 대해서 좋게 볼 국민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이거는 그 민주당의 어떤 그런 악재나 이런 거는 내부 사정이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근데 이거는 다르거든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심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 민주당도 사실 지금 뭐 이렇게 지지도가 뭐 이 정도 유지한다고 해서 안심할 때도 아니고 좋아할 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 정치나 내부 투쟁을 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후쿠시마 얘기도 했지만은 그동안에 지금 현 정권하고 검찰로부터 탄압당한다는 이미지로 지금까지 지금 왔는데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자, 너희들도 야당해라. 제발 좀. 야당이면 야당답게 해라 이거죠. 야당답게 해라. 네. 자, 결국 거대 야당의 역할이 뭐냐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쏟고 있다는 얘기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민주당이 장애 집회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예. 자, 민주당의 장애 집회는 정당한 대응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아니다. 거짓 선동이다. 이런 여론이 있었어요. 퍼센테이지별로 좀 정리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후쿠시마의 민주당의 장애 집회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민주당의 장애 집회라기보다는 이제 후쿠시마에 대한 대응이겠죠. 그렇죠. 예. 후쿠시마 관련된 여론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응이다라는 부분이 훨씬 힘이 실려 있습니다. 장애 집회와 관련된 행동들이 정당한 그렇습니다. 대응이다라고 보는 네. 게 57%. 7%고 거짓 선동은 32.7%로 나왔는데 화면에는 지금 안 보이실 텐데 연령대별로 봐도 20대부터 50대까지는 정당한 대응이라는 게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네요. 예, 60% 정도부터 시작해서 70%가 40대에서는 넘을 정도인데 60대에서는 거짓 선동과 정당한 대응이다라는 것이 이제 팽팽한 정도로 나타났고 나머지 연령대 20대부터 50대까지는 정당한 대응이다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 미디어토마토 조사를 60대 이상 이렇게 뭉뚱그리지 말고 60대 그리고 70대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왜 맨날 60대 이상에서 그냥 몽땅 그게 뭉뚱그리죠? 표집의 문제인데요. 아. 예, 표집 때문에 그게 세분화해서 저희도 하고 싶은데 네. 표집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표집이 어려운 때가 너무 좀 이게 표본 샘플이 작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무한정 또 그 조사 기간이 길어지는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고연령층이기 때문에 자동응답 조사를 좀 나누기가 연령대를 나누기가 쉽지 않은 것이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갤럽 조사처럼 그냥 일일이 이렇게 집 안내 전화 해가지고 그렇죠. 물어보면 되는데. 거면 오히려 괜찮은데. 예, 갤럽 조사는 또 유선 전화를 또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자, 이런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군요. 어쨌든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중요한 거는 정당하게 이 후쿠시마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세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입장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만큼은 단호한 대응을 해야죠. 근데 이제 기준을 가지고. 그 지금 여당이나 이런 데서 그 일본 오염수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른바 이제 실드를 이제 치는 너무 그런 거짓말하는 말씀들을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솔직히? 예. 그런 말들이 조금씩 먹힐 수도 있다. 자꾸 이게 그러니까 반복 노출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 뭐 그게 그렇게 과학적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제일 무서운 점이라는 거. 그게 좀 우려가 되죠. 그렇군요. 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되면 배 소장님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 좀 나빠질까요? 저는 이게 제일 큰 이슈라고 봅니다. 하반기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과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후쿠시마예요. 그래서 지금 별로 정부에서는 설명이 없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수산물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겠다, 또는 일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겠다, 또는 IAEA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겠다라는 건 잘 없어요. 그냥 자꾸만 뭐 삼중수소가 몇 개다,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삼중수가 몇 개다, 후쿠시마 몇 개다, 네. 프랑스에서 나오는 몇 개다, 이런 거로는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심리적 불안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과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수산물에 대해서는 검역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조금 우리 배수장님하고 조금 다른 게 아, 네. 언론이 얼마나 제대로 보도하느냐 이 사태를 네. 방류했을 경우에 이거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보수 언론들을 포함한 모든 언론이 달려들어서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당시 그 광우병 때도 MBC하고 몇몇 그 진보 언론들만 비중 있게 다뤘지 나머지 언론들은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비중 없이 이렇게 다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언론이 대충 뭉개고 가면 민심도 자연스럽게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그게 제일 우려스러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닌 얘기도 계속 듣다 보면 그래? 저 사람들 말하는 게 괴담이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초기에는 수산물 먹는 거 피하고 뭐 이랬던 분들도 나중에는 결국 잊어버리고 또 예전처럼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방송사가 어떻게 보도하고 신문사가 어떻게 보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동관 예. 그 부분이 관건이라는 거죠. 네. 말하자면. 민키님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스라이팅 한다는 거군요. 이런 그렇죠. 얘기 하셨고 일종의 아빠 곰팅님께서도 이거는 방사능 라이팅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본부장님이나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제대로 된 보도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있어요. 네.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네. 근데 그분들도 먹는 당사자들일 텐데 그분들이 맨날 아주 비싼 외국에서 수입한 것만 먹을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해요? 참요. 걱정스럽습니다. 자, 저희 오늘 어쨌든 배종찬 소장님과 뉴스마트 이승현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쇼미더민심은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분 여기까지 공식적인 그런 방송에 대해서는 감사 인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곧 이어서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는 쇼미더 영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영친이와의 소통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코너죠. 지난주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신박한 댓글들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전혀 신뢰롭지 않다는 거 중요한 점이니까 유의해 주시고요. 자, 이번 커뮤니티 설문조사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여성 징병제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갑자기 이거 왜 했죠? 갑자기 이거 왜 했죠, 우리 작가님? 잠깐만. 여성 징병제? 자, 어쨌든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와 병무청 그리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개최한 인구 절벽 시대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 중에 하나로 여성 징병제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성 징병제 찬성은 인구 감소와 양성평등인데 왜 안 되냐 이러고 반대는 여성 군 복무 시설 부족, 예산 문제 등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찬성, 반대 의견을 한번 남겨주세요 이랬거든요. 배 소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질문부터. 질문 제가 읽었잖아요. 읽었습니까? 네. 네네네. 찬성, 반대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찬성 16%로 나타났고요. 반대는 압도적입니다. 80%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이거는? 네, 그래서 이 댓글을 읽어드려야 될까요, 그러면요? 네, 네네. 그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네. 군대를 현대화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규현 희원님처럼 장병의 머릿수가 아니라 첨단 무기 및 분대별 화기를 보강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숫자를 하지 말고 그렇죠. 첨단 무기 같은 걸 이용해서 현대전은 그렇게 치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정보전이니까 사람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건가 꿈이 봐요. 현실 대가님께서는 모든 병영시설을 추가해야 되는데 그 예산으로 신무기를 개발하는 게 여러 방면으로 이익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 동의가 되는데요, 저도. 네. 계속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남녀 구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징병제로 갈 일은 아니다. 좀 차원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언제까지 머릿수로 싸우나. 그래서 할 이론하자. 네, 님께서 군인이 더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 생각은 안 하고 그저 갈라치기만 일삼는 국짐의
분노한다라는 글을 남겨주셨고요. 또 이호성님. 예. 이호성님. 군인을 개혹으로 보나 정해야 할 판에 판국에 언제까지 징병제로 캠프 만들 생각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네. 네. 그리고 언제까지 머릿수로 군사력 따질 건지 답답하네요. 동쪽 안간 달마님께서 군인 수는 늘리기보다 줄여가야 맞습니다. 군인 수로 전쟁하던 시절은 이제 지났어요. 머릿수로 승부하는 소총수보다 첨단 무기를 다룰 전문병들이 필요한 시대고 의무복무보다 모병제로 전환해야 할 시기에 시대착오적인 여성 징병제 논의라니요. 군 인원수를 줄이며 자연스럽게 모병제로 넘어가고 그때 여성 인원도 모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여성 인원도 만약에 한다면 군인으로 포함을 시킨다면 모병제로 가야 된다는 의견이네요. 네. 하나만 더 읽어드릴까요? 네. 김제니퍼님입니다. 아마 여성분인 것 같은데 모병제를 해라. 내가 전역한 지 남자분인가요? 26년이 지났다. 평화롭게 잘 살고 있지 않은가.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그러니 이 별단놈 이렇게. 별달놈들을 위해 애꿎은 젊은이들을 희생시키지 말고 그냥 취급 군인제로 해라. 네. 현대전이 대가리 숫자로 하는 전쟁이냐. 솔까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28,000명이 북한하고 싸워도 이긴다. 라는 말씀. 네, 이렇게 긴 걸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좀 요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요점은 모병제 해라. 도대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아직도 이런 소리 하냐. 이게 요점인 것 같아요. 자, 윗물이 맑아 아랫물도 맑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전승희님께서 대통령부터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는데 여자들더러 군대 가라는 건 말도 네, 구경은님이 부동시로 군대 면제한 윤석열 먼저 군대 가는 것이 상식 아니냐. 어디서 남녀 갈지. 이거 되게 설득력이 있는데요. 네, 반려견 나의 소중한 가족이다님. 먼저 나라를 빛내지도 못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군대 면제자는 일단 군대를 갔다 와서 대화를 해라. 국회의원 아들은 왜 이렇게 면제자들이 많냐. 네. 네, 와이키키 브라더스님 어떤 이유에서든 공직자는 현역을 다녀와야 한다는 규정을 넘으면 병력 부족 문제 바로 해결될 거예요. 와, 진짜 다들 의견들이 너무 진짜 해결될 것 좋은데 같아요. 두 분은 군대 갔다 오셨어요? 아, 그럼요. 저는 병장 만기제대. 네, 저도 육군 병장 만기제대. 두 분 다 애국자시고 훌륭하십니다. 저는 92년도. 그랬군요. 저는 89년에 도대체 왜 끝을 냅시다. 논사훈련소 23년대. 군대 얘기하면 뭐 끝도 없다더니 이제 왜 이러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즘에 그 지도층이라고 불리는 그러면서 또 특히 정부 일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군대 안 간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신기해요. 너무 한편으로는 저 능력자들이에요? 네, 능력자고. 옛날에 신의 아들이라고 막 부르고 예전에는 더 길었거든요, 복무기간이. 그렇죠. 3년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들 군대도 안 가고 이렇게 다들 저 위에가 있죠?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이 애청자분들도 윤석열 대통령을 콕 꼬집었는데 얼마 전에 경계경보 내렸을 때 NSC 소집 참석 안 한 거 놓고서도 군대 안 갔으니까 안 간 거 아니냐. 이게 계속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에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병장 만기 제대한 것만으로도 뿌듯하거든요. 누가 물어볼 때 군대 이야기 나오면 우리는 당당해요. 노영희 진행자 안 갔다 왔잖아요. 저 지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요. 최율 작가 안 갔다 왔잖아. 네. 대부분의 남자들이 좀 그렇습니다. 이상한 군부심이 있어요. 대부분의 남자가 아니라 이 두 분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니, 남자들은 축구 이야기, 군대 이야기 빼면 시체예요. 자, 여기 나오는. 자, 쓸데없는 집 말고 출산 대책이라 세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키무스님께서 이런 거 그만하고 애 낳아서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대책이나 세워라. 그럼 자연스레 해결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유진킴님께서는 아이고 여성이 애도 못 낳고 못 키우는 상황에서 이제 징집도 하라는 거야? 저 사람도 월급 누가 주는 겁니까? 네. 막 공감이 팍팍 되네요. 네. 네. 기타 의견이 있었어요. 이민수님, 북한 닮아가네. 평화 이루면 그딴 거 안 해도 돼. 남북이 먼저 평화 통일 이루도록 노력들 하시라고. 또 이은상님께서는 어떻게 병역 문제를 남녀 문제로 갈라치기를 하냐. 나는 젊은 남자도 군에 징병되는 거 반대한다. 참 이것도 아이디어라고. 네. 정수철님, 부동시 여대통 나올라. 그렇죠. 여성 징병제가 되면
그분들도 신체 검사해서 네. 못 가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네요, 이렇게, 진짜. 아, 정말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제가 지금 시력이 안 좋네요. 노안 아니에요? 아니, 네. 지금 부동식 얘기하니까 자기 괜히 거기 얹어가려고 한번 한 얘기예요. 민방위 뭐 예비군 다 끝났습니다. 보미님, 이번 정부에서는 복무기간 연장 얘기도 나오던데요. 맞아요. 지난번에 그 얘기도 했었었죠. 자, 윤영화님이 이렇게 말하네요. 지금 시대정신, 사명감, 역사의식 이런 거 다 따져보게 되면 집단 지성이 나서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요, 깨어납시다. 이런 얘기 좀 하고 계십니다. 참네요. 오늘 여기까지 지금 영친이들의 댓글까지 저희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용산에 우리들의 이 소리가 닿을 때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영친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군대 갔다 온 걸 이렇게 자랑스럽고 하고 뿌듯해하는 이 두 명의 패널들과 군대 안 갔다고 저를 몰아붙이는 이 몰상식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없는.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그런 뭐 주제 있으면 좀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월요일 아침에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PAR 뭐야? 라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